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쌤 들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이 내용 아십니까? 아유, 저 복잡해서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모르다가 알아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정청래 지도부 3개월 안에 끝나겠대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뭘 하겠다는 걸까요? 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제 이거 기사 많이 보셨죠?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뉴스타디만 보시면 이게 이거 하겠다는 거구나, 이래서 논란이구나를 아시게 될 텐데, 자,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검찰, 언론, 법원, 기업 요 4개예요. 딱 타깃이 검찰, 언론, 법원, 기업. 이걸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저희 뉴스타디 이제 보실 준비하면 됩니다. 박사님들. 자, 국민의힘은 왜 독재 선전포고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방송 3법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는 통과가 이미 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어요. 왜 방송 3법? 3가지 법이니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게 MBC 얘기고요. 한국교육방송공사라는 게 EBS 얘기입니다. 타깃은 요 3개 방송이에요. KBS, MBC. 물론 이 내용 중에 보도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 저희 같은 채널 A 같은 종편 채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지만 그거는 뭐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약간 내부적인 얘기라 좀 빼고, 결국 이제 국민들이, 박사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만 보시면 결국 이제 이 3법은 3가지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3가지 법의 타깃은 KBS, MBC, EBS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냐 이거? 독립성을 확보해서 공영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땡명 뉴스가 이제 곧 나오겠다. 민주당의 얘기는 이거예요. KBS. 여기도 이제 정권만 바뀔 때마다 시끄럽죠. KBS. 문재인 때 정현주, 윤석열 때 박민 사장 오면 딱 갈라져요. KBS가. 정현주 사장 오면 보수 쪽 기자 노조가 막 반발하고, 박민 사장이 오면 진보 쪽 노조가 막 반발하고, MBC도 보면 뭐 예를 들어 문재인 때 최승호 사장, 그 전에 박근혜 때 김장겸 사장 하면 여기 보면 진보 쪽은 보수 쪽 노조들이 막 반발하고, 김장겸 오면 이제 진보 쪽 기자들, 노조 기자들이 막 반발하고. 이게 그만하자는 거예요. 취지는 이겁니다. 이거 그만하자, 이런 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독립성을 줘서 이제 이렇게 싸우지 말게 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싸우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이사회를 바꿔야 돼요. 사장을 누가 뽑느냐? 이사회가 뽑죠, 사장을. 예. 근데 그러면 그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구성이 정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KBS를 일단 볼게요. KBS 이사회가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 K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도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어쨌건 7명을 추천하고 야당 쪽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권력에 가까운 여당 쪽에서 임명하다 보니까 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정권 잡은 쪽에서 사장을 꼽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바꾸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자? 11명을 15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네? 늘리는데 지금 11명, 사실 11명을 모두 국회가 뽑는 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6명으로 줄이고 다양하게 방송미디어학회 2명, 임직원이 3명, KBS 임직원이 3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변호사단체에서 2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으면, 자, 15명 중에 국회는 6명, 절반도 안 되죠. 이 중에서 이걸 6명을 의석 비례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당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 여당은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한 4명 됐다. 4명. 그럼 15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니 사실상 정권 마음대로 이사회를 끌고 갈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독립성이 확보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지금 관심은 사장이 누가 되느냐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 또 하나의 장치를 하나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걸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여기서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가 의결을 해서 5분의 3 표결로 사장을 선출하겠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 구성해서 국민들의 뜻을, 공영방송이라는 게 국민의 방송이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뜻을 받든 후보를 추천을 하면 여기서 의결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자,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첫째, 이거 어떻게 꾸릴지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100명 이상. 거기다가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뭘 의심하냐? 정권을 뺏기면 또 KBS, MBC 사장이 정권 뺏기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고 아예 영구적으로 민주당 진보 성향이 KBS, MBC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거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안 밝혀졌지만 여기에 진보 시민단체, 진보 학회 쫙 넣어서 아예 거기를 장악하고 KBS 이사회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진보 학회, 자 시청자위원회 진보 쪽, 변호사도 진보 쪽을 넣어서 15명을 딱 구성하도록 변호사단체 뭐 이렇게 민변 같은 걸 넣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학회에 진보 학회 쪽 사람 아예 거기를 못 박아버리면 정권이 바뀌어도 여기는 그대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걸 더 의심하냐면 이제 이 부칙이 또 이제 좀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3개월 내에 따라 새로 구성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박장범 KBS 사장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결국 임명한 사장이죠. 그런데 이 사장의 임기는 2027년까지예요. 그런데 이 사장뿐 아니라 지금 이사회 11명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이사회도 임기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칙에 따라서 이 법 통과되면서 이 11명은 다 바뀌는 겁니다. 15명을 새로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사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6년이에요. 6년.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잖아요. 이번에 뽑힌 이사는 2031년까지 이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5년 뒤에 정권을 뺏기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여기서 끌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임기가 남은 지금 이사회를 다 쫓아보내고 새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꾸미려고 하는 게 본심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야, 뭐 눈에 뭐만 보이냐? 우리는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데서 시스템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장이 되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방송 KBS, MBC, EBS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왜 방송 3법이냐? 다 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KBS를 예로 든 거고 똑같습니다. 근데 좀 바꾸려고 하는 건 MBC 사장을 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상 이제 MBC 사장을 정하거든요. 최대 주주니까. 거기에 이사도 숫자를 늘리고 다양하게. EBS도 마찬가지예요. EBS를 뽑는 그 EBS 이사회도 숫자를 늘리고 다양하게 하겠다는 게 이 3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바꿔서 KBS, MBC, EBS 사장을 뽑는 체제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그게 독립적인 거고 정권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속내는 민주당이 영구적으로 자기네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보는 겁니다. 동투더 뉴스. 자, 상법 개정안 볼게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상법 개정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상법 개정안은 왜 하느냐? 소액주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딱 하나예요.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요. 그럼 누구냐? 자연스럽게 누구의 힘은 약해지냐? 기업 오너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 이들이 주로 최대 주주니까, 대주주니까. 그죠? 대주주. 자, 지금까지는 요게 돈이 많이 가는 구조였다면 이제 일로 좀 구조를 일로 소액주주들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자. 요게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액주주의 힘이 세지느냐? 자, 두 가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뭐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이게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는 두 가지 축입니다. 이사회에서 주로 모든 걸 의결하잖아요. 그죠? 이사회에서 주로 뭐 큰 거 어디다 투자할 건지, 뭐 공장을 이전할 건지, 예? 그다음에 노사 협상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사회가 결정을 하죠. 그럼 그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시를 합니다. 감시. 그죠? 제대로 했는지,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건지 감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 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아까도 결국은 그 방송 3법도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사회를 통해서.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 따른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박사님들. 이것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바꿔서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주겠다는 거냐? 요게 정말 여기를 키워주면 지금 누구는 반발하겠어요? 이쪽 대주주 쪽은 반발하겠죠. 그죠? 본인의 힘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무조건 소액주주의 힘을 들어준다고 진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소액주주는 당장 배당 많이 주고 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해 투자도 해야 되고, 그죠? M&A도 해야 되고, 당장 돈 못 벌어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액주주로 무조건 힘이 쏠린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법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다 처리를 하지 않고 1차는 통과가 됐고요. 2차는 이번 달 내에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3차는 다음 달 내에 또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하면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냐? 1번. 1차 통과된 거예요, 이건. 원칙을 강화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참 법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단어 두 글자 딱 넣습니다. 뭐냐면 이사는 그동안에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걸 회사 말고 주주를 넣은 거예요. 이사는 충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회사 플러스 주주.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그동안에는 회사만 잘되게 했으면 됐어요. 대신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임 혐의가 되는 거죠.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돼요. 근데 회사와 주주가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 입장에서는 골치가 좀 아파진 거죠.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주는 당장 배당금 받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 돈 못 버는 건 팔고 싶어 하고 당장 주식이 올라야 되니까. 주가가 올라야 소액주주가 돈을 버니까. 자,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너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가는 포트폴리오에 필요하면 놔둬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R&D, 그죠? 연구에 투자를 해야 되고, 비용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M&A 구조주 정도 해야 되고, 회사는 자기들도 고액 연봉 받고 싶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 돈 많이 주면 비용이니까, 회사 비용이니까 싫어하죠.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이사는 양쪽의 모두를 위해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가 이쪽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럼 주주 쪽에서 이 이사 주주를 위해서는 충실하게 수행 안 했네? 소송 걸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뭐 배임 혐의로. 그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어쨌건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사들이 대원칙을 강화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통과가 된 건데 3% 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 룰이 복잡한데 요거는 전체 상장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 3% 룰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여기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큰 회사들에는 3% 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3% 룰은 무슨 얘기냐면 쭉 해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뭐냐면, 자,
대주주, 이 큰 주주들이, 대주주가 만약에 자기가 지분을 60%를 갖고 있어요. 지분. 그러면 이사회는 이 비율만큼 이사를 선임하는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사회는 대주주의 뜻을 받든, 그러니까 대주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회를 견제 감시하는, 경영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럼 감사위원회도 60%를 다 회계해주면 감사위원도 대주주 뜻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감시가 되겠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을 3%, 아무리 뭐 자기가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더라도 최대 3%밖에 가질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3% 룰이에요. 감사위원회는 대주주 뜻대로 무조건 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걸 강화한 겁니다. 이번에 법을 통해서. 어떻게 강화를 했냐. 자, 감사위원은 최소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3명. 1명, 2명, 3명. 이 감사위원은 제가 좀 이따 또 앞으로 통과될 법안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이 이사회에 있는 이사가 지금 들어옵니다. 감사위원으로. 일부는 이사가 아닌 이제 새로운 감사위원이 오는 거죠. 이사가 아닌 비이사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비이사 감사위원도 있고요. 자, 이 이사회는 어떤 이사로 구성이 되냐면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자, 회사 내의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어요. 요 사내 이사, 사외 이사에 따라서 이 3% 룰을 적용하는 게 달랐어요. 그걸 똑같이 일치를 시켰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내 이사일 때는 예를 들어 최대 주주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또 있어요. 보통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막 60% 갖지 않고, 예, 왜냐하면 또 특수관계라는 게 자기 자식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그죠? 가족들과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지분이라는 게. 감사위원회의 취지가 이사회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이사는 그야말로 정말 경영진의 뜻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상관없이 3% 너희만 감사위원 뽑을 때, 감사위원 선출할 때 의결권 행사해라. 대신 사외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할 때는 사외 인사는 아무래도 그래도 사외 이사라는 거는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객관성이 좀 보장이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각각 3%씩 의결할 수 있도록 해줬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외 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똑같이 사내 이사를 감사위원 선출할 때처럼 3%만 해라. 니네 다 합쳐서. 무슨 얘기냐면 최대 주주, 대주주의 감사위원 영향권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해 6%까지 할 수 있었던 게 3%밖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3% 룰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대주주의 퍼센트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액주주가 감사위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커지는 거잖아요. 자, 똑같은 겁니다. 이번 3% 룰 개정안으로 최대 주주와 관계인의 퍼센트가 또 줄어든 거예요. 사회이사를 감사위원 선출할 때도. 그러면 그만큼 소액주주의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이렇게라도 3% 룰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투표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중투표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사회 선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다 이거 얘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 집중투표제라는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이사회에 이사들이 쭉 있죠. 소액주주들이 이제 이사를 뽑으러 가요. 그럼 이사를 3명을 뽑아요. 1명, 2명, 3명. 자, 그러면 이 소액주주들은 자기가 한 주당 한 표를 갖고 있다 생각하면, 한 주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라면 전체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3명을 뽑으면 그 3명을 각각 뽑을 수 있어요. 얘는 한 명은 얘 뽑고
한 명은 예뻤고 한 명은 예뻤고 세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 세 표를 다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집중투표제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이 세 명 뽑으면 세 표를 한 명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옆에 소액주주도 요한테 세 명을 주고 이 소액주도 얘한테 세 명을 주면 세 명이 9표를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이걸 하냐면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자신의 뜻에 맞는 이사 한 명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 각계격파를 하게 되면 소액주 자체가 다 표가 적기 때문에 이제 표를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이사만 선임이 되는데, 자 집중투표로 한 명에게 다 몰아줄 수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뜻을 합치면 자신의 뜻에 맞는 이사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중투표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그걸 정관을 통해서, 기업 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통과되는 건 의무화. 무조건 이렇게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자기의 뜻에 맞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것도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감사위원회 얘기예요. 다시 감사위원회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감사위원이 있으면 아까 제가 최소 3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3명 중에 지금까지는 3명 중에 2명을 이사로 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 이사회 중에 이사 2명을 감사위원으로 겸임을 시키는 거죠. 겸임 시킬 수 있었어요. 한 명은 비이사 감사위원을 뽑도록 돼 있어요. 3명이 있으면 최소 2명을 분리, 비이사로 한 명만 이사로. 왜 이렇게 해요? 이사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로 경영진의 뜻에 맞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성된 이사가 감사위원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위원회 자체가 경영진의 뜻에 맞는 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견제가 좀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입장에서 조금 더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사에 3명이 있으면 이사보다는 이사가 아닌 쪽에서 새로운 감사위원 오는 게 늘어나도록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재계는 뭘 우려하느냐? 뭘 우려하느냐? 소액주주가 많아지면, 소액주주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도 있지만 투기 자본들도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외국계 투기 자본들이. 그러니까 경영이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회도 왜 집중투표제로 막 경영진의 뜻에 맞지 않는 이사가 들어오고, 감사위원도 그렇게 강화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사회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경영진과 다른 뜻을 가진 이사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회가 파벌이 생긴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도 여러 구성이 있어서 이쪽 소액주주 구성은 이 사람을 밀고 이쪽 소액주주 구성은 또 이 사람을 밀고 하면 이사가 여러 명이 있으면 거기서 파벌이 생겨서 경영 효율이 저하된다. 근데 감사위원회 이사가 아닌 비이사가 오면, 외부인이 오면 기업 기밀과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까지 너무 기업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는 쪽으로 하고 배당도 안 하고 오히려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주주 쪽에서 얘기하는 건 기껏 이 기업을 키워놨어요. 투자를 해서 키워놨는데 오너가 안고를 딱 떼가서 자회사만 따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안고는 다 가져가는 회사를 따로 차려요. 그럼 이 회사 주식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투자한 주주들은 떨어지겠죠. 오너들은, 대주주는 여기로 다 올렸고 여긴 자기네들이 먹어요. 그럼 자기네들 배는 부르죠. 이런 거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주들이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소액주주의 힘을 실어야 한다는 쪽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기업을 살려놨더니 기업 오너 배만 불리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법 개정안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거 큰 논란인데 3차 상법 개정안에 통과시키려는 게 또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음 달 입법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삼성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의 수가 늘어나니까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사주 소각은 뭐냐면 이걸 사는데 다 경영권 방어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삼성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을 하면 없어지도록 소각.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총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기업이 가치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발행된 주식은 총 100주예요. 100주. 그러면 한 주당 가치는 얼마입니까? 10원이죠? 100주인데 1,000원이니까.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자사주를 샀어요. 이 중에 100주 중에 총 주식 100주 중에 20주를 샀어요. 자사주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지금은 인정을 해주는데 그 20주가 일로 간 거죠. 자기 기업에게. 근데 요거는 없어진 걸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각. 사봤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총 주식이 80주로 줄어요. 80주인데 기업 가치는 1,000원이죠. 그러면 한 주당 가치는 12.5원으로 늘어나죠. 그럼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은 뭘 우려하냐면 자사주를 왜 취득하냐. 아까 뭐라고 했죠? 주식을 경영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뭔가 흔들릴 때 자기 주식을 사서 자사주를 사서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경영권 방어를 못하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M&A 당할 수도 있다. 위험에 늘 처해 있다. 두 번째, 이 자사주를 사는 이유는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M&A 어떤 걸 딴 거를 M&A 합칠 뭐 사야 될 때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스톡옵션 지급하려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자사주를 활용 못하면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자사주가 기업 경영권을 지네 경영권에만 수당이 되고 결국은 자기네들 주식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기업 총수만 이득이 되니 가져가면 안 되겠다. 가져가면 없애서 주주의 가치를 높여야겠다. 다른 주주의 이 얘기인데 요거는 좀 민감해서 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걸 뭐 기간을 사면 1년 내에 뭐 소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거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가야 되지만 어쨌든 이게 현재로서는 마지막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해되셨죠? 소액주주의 가치를 높여서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려면 지금 코스피 5천이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코스피 5천으로 가려면 많은 개미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이끌어야 되는데 자꾸 이쪽 주주가 아닌 경영진에게 많이 이익이 가도록 하니까 주주가 이익을 별로 못 보니까 자꾸 주식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자, 부동산 집값 오른 이유 뭐냐?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주식을 활성화시키면 부동산 집값도 부동산 투자할 돈도 주식에 투자하면 부동산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은 오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배당도 많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소액주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은 그러면 내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고 그럼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자, 노란봉투법은 뭐예요, 그럼? 이 노란봉투법은 뭐길래 이제 아직 통과가 안 되는데 통과가 되면 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라면 한국에 와 있는 유럽 기업들이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도 결국은 타겟은 기업입니다. 아까 상법은 소액주주들을 위한 법이라면 이 노란봉투법은 노동단체, 노조를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인 거죠. 자, 결국은 이 파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1번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1번 불법 파업의 범위를 줄인 거예요. 자,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업한테 손해가 되죠. 그죠? 뭐 이렇게 막 파업해서 그러니까 불법 파업 이 파업에서 일 안 하고 노동자들이 일 안 하고 그럼 일 안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 돌아가야 그걸 팔 텐데 일 안 하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손해가 나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파업이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최대한 못하게 하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예전에 쌍용차 파업할 때 파업을 했더니 개인에게 막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해버리니까 그 노동자들이 그 돈 없는 노동자들이 배상할 수도 없는 금액들을 막 요구해서 아예 그냥 삶을 망가뜨리더라. 요 부분인데 자 볼게요. 불법 파업의 범위를 축소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자는 사업주, 경영 담당자, 그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업주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가 A기업에 일을 해요. 그럼 이 기업의 사업주가 사용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꾼다고요? 실질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회사라도 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 사용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온 얘기냐? 이겁니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 파업의 상당수는 이거죠. 누가 파업을 하냐면 하청업체 혹은 재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원청업체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대우조선 해양 파업도 그랬고 뭐 대한통운 같은 화물업체 파업도 그렇고 다 비슷해요. 뭐냐면 대기업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 주로 하청을 주죠. 그러면 물론 대기업들도 대기업 노조는 당연히 있고 근데 하청을 줘요. 그럼 하청이 또 요즘은 뭐 재하청도 많이 줘. 뭐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재하청 업체의 노동자예요. 그럼 이 노동자의 사용자는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이 업체였어요. 자신을 고용한 건 이 하청 업체니, 재하청 업체니까. 근데 그동안 논란했던 건 뭐예요? 이 재하청 업체가 예를 들어 임금을 덜 줘요. 근데 임금을 덜 주는 이유가 이 재하청 업체의 사업주가 악덕이라기보다 원청이 자신의 부담을 다 하청업체, 재하업체에게 떠넘기니까 여기에 떠넘기면 하청업체도 재하업체에 떠넘기고 하다 보니까 재하청업체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못 올려주는 상황. 그러면 노동자가 너무 우리 쪽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금 하청을 주고 있잖아 라고 요청을 해서 교섭을 하려고 해도 원청은 야, 넌 우리 회사 노동자 아니잖아. 너네 회사랑 얘기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파업이라는 게. 자, 이제는 어떡하냐면 실질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하는 자 누구? 원청 대기업도 자신의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원청 업체도 하청, 재하청 업체 노동자들과 각각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기업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겠죠. 지금까지는 본인 노조들만 하면 됐는데 하청업체, 재하청업체도 요구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요. 자,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파업이 뭐냐면 근로조건 결정 관련된 거. 왜냐하면 정상적인 노동쟁이니까. 그런데 이게 늘려요. 어떻게 하냐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이거는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리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놓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업 경영상 결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거 혹은 공장을 새로 해외에 짓는 거 중요한 사업 경영상 결정이죠. 그죠? 그다음에 많은 돈을 뭐 엄청나게 어디 딴 데 투자하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런 것도 이제는 이런 걸 하면 파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단체 교섭, 쟁행위. 근데 또 하나 뭐 넣냐면 그 밖에 노조 활동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노조 활동, 어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했을 때 그게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회, 농성, 기자회견 혹은 교육 이런 거 다 노조 활동이잖아요. 이런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기업이 손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해외에 짓기로 했어요. 자, 반대를 해요. 이제 되잖아요. 파업할 수 있잖아요. 해서 회사 앞에서 3일간 농성을 해요. 공장 짓지 마라. 공장 짓지 마라. 그는 자기 근로조건하고는 무관한 사업 경영이지만 어쨌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해요. 그래서 농성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일 안 하죠. 그리고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 방해해요. 일 못하게. 야, 너도 하지 마. 너도 하지 마. 네. 그런데 그 밖에 노조 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경우 업무방해, 그다음에 영업손실이 일어난 거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영계들은 당연히 어떤 우려를 하겠어요. 야, 이거 파업 더 하는 거 아니야? 파업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는 하청업체 5,000여 곳이 교섭 요구하면 어떻게 해? 하청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다 교섭하지만 365일 교섭하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어 수단도 사라지게 됐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은 야, 이거 너무 불확실해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투더 뉴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3개월 내에 끝나겠다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대체 뭘까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정청래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뭘 할지 모르지만 대략적인 방향만 나와 있어요. 설명드리자면 검찰 개혁은 이제 이거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검찰청 폐지. 예. 그럼 뭐예요? 검찰 없애고 검찰의 수사권 뺐고 그 수사권은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를 여기다 주고 검찰은 없어지고 대신 너네는 공소만 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주는. 여기서 수사라고 여기서 기소라고 재판 유지라는 공소청으로 나누겠다는 거고. 두 번째, 검사도 징계에 파면될 수 있도록. 지금 검사는 파면 독립성 유지 때문에 파면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요. 언론 개혁은 첫 번째, 언론사들이 잘못된 가짜 뉴스를 썼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서 돈을 왕창 내게 하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가짜 뉴스 근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언론사 쪽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이게 많이 늘어나면. 두 번째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개편을 뭔가 한다는데 요거 조금 내용을 볼게요. 어떻게 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자, 사법개혁은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대법관 증원. 이게 논란이 됐었죠. 대법관 증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요즘 이제 재판으로 많이 가니까 대법관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재판이 너무 지연된다는 거예요. 늦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법관 늘려서 재판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주로 보수적인 성향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증언에 수를 늘리면서 이것도 역시 지금 입법 행정은 민주당이 잡고 있으니까 야당 얘기예요. 대법원까지 사법까지 장악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대법관 증언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을 뽑는 방식을 변경하겠다. 요거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입김이 너무 세니까 더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대법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또
분명히 야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보수 성향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금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뭔가 바꾸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좀 보죠.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법관도 평가받을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판사를 견제하는 걸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딴 얘기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남발되니까 압수수색 영장도 구속영장 때처럼 심사를 사전에 하고 발부하는 거를 도입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법개혁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판사 힘 빼는 거고, 이건 언론의 힘을 좀 빼는 거고, 이건 검찰의 힘을 빼는. 예, 요걸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요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당의 거는 검찰, 법원, 언론, 기업에 일단 힘을 좀 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소액주주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대하는 쪽으로 간다. 이 개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세 가지 법안이 아닌 것은 1번 방송 3법, 2번 간첩법, 3번 상법, 4번 노랑봉투법.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좀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주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95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국민의힘 내에서 쌍권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 5분 발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제키님 축하드립니다. 정치 영역의 탑 랭킹으로 박제된 희대막장. 희대막장이라고 보시나 봐요. 이 제키님은요. 차근차근 풀어준 영상을 시청한 쌍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 분이 오셨어요. 반응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쌍권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빅마마님 축하드립니다. 2번. 자, 한덕수 김문수 대선 후보 단일화 안 된 부분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속 시원히 듣고 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걸 제가 해드리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궁금할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면 제가 그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당첨되시면 제가 선물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UNIK 플라워님 2번입니다. 명쾌한 분석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번째 정답자님은 신무경님 4가지 다 정답 아닌가요? 하여주시곤 그래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춰주셨어요. 보면 다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죠.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결정적 사건, 여기로 가야죠. 결정적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다 뭐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신무경님은 제대로 정치를 아시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님 봄김님 2번이죠. 맞춰주셨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이분도 이게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임스 허버트 해롤드님. 쌍권 입장을 반영할 땐 쌍권 말도 맞는 것 같고, 김문수 입장 반영할 땐 김문수 말이 맞는 것 같고, 한동훈 입장 반영할 땐 한동훈 말이 맞는 것 같고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게 또 정치죠. 모두가 다 나쁜 마음을 갖고 아니면 모두가 다 선의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언론은 취재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당첨되신 5분 제키님, 데빅마마님, UNIK 플라워님, 신무경님, 봄김님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꼭 시원한 커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